우리가 그럼 똑같이 하나만 했어. 젊은 선생은 하나 없는데. 정품 복숭아 장관, 이 조생용 복숭아, 또 중만생용 복숭아의 강의가 주 목적입니다. 방금 전에 감자, 양파, 이런 고추는 잠깐 시작하기 전에 뉴스로 좀 해드렸습니다만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비료량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놀리죠. 저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복숭아 교육을 잘 받으시고, 또 이제 추가로 교육 후에 다시 또 그 감자라든지 이런 질문들 좀 해주시고, 복숭아에 대해서 질문들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 시간이 워낙 먼 거라서 이렇게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강의 중에 질문은 조금 참가해 주시고, 끝나고 시간이 좀 있으면 타 작물이라든지 복숭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을 시작하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금을농법 대표 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브 상에서도 많이 보신 분들 있고 의심을 가진 분도 많이 계신데, 우리 지역의 그 복숭아 장목반 여기 지역에서 복숭아 조생종을 하기 때문에 의심을 많이 갖는 게, 복숭아가 정말 커질까, 우리가 색이 잘 날까, 이런 문제거든요. 복숭아는 그 봄냉해가 일어나는 주된 원인은 잎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농도 차이인데, 이 농도는 전년도 단풍에서 우리가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단풍놀이, 단풍 구경, TV에 나오는 단풍, 설악산 대청봉의 그 단풍들 마이너스 30도에 내려가도 그 종들은 안 얼어죽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단풍입니다. 단풍을 잘 들이면 뿌리가 멈춘 상태에서 잎의 영양소를 탄수화물로 축적해서 자기 생산량에 비례한 영양소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숭아를, 단풍을 잘 들여야만이 겨울에 잘 안 얼어진다. 우리가 겨울에 봄 되면 나무 몸통에서 수지 현상, 이렇게 그 진득진득한 진이 많이 나오는 것은 겨울에 얼어서 탈수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1차적으로 막아내는 것은 단풍. 우리가 제일 중요해야 될 게 가을에 단풍을 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가을에 단풍을 들여야 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감사비를 줘가지고, 열매가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 감사비를 주면 비료를 먹고 잎이 두꺼워지고, 또다시 그 영양소는 뿌리로 가고 이 동작을 빨리 하면서 체내 비료량을 축적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 되는 동시에 얼어서 잎이 떨어지면 지금의 몸통에 들어있는 비료도 소화를 시키지 않은 비료인데, 앞으로 잎이 떨어지고 나도 잎에서 먼저 몸통에서 출발해가 뿌리 쪽으로 가던 영양소가 계속 뿌리가 일을 해서 비료를 가져와요. 몸속에 비료가 축적이 됩니다. 비료가 축적이 되면 이 나무는 겨울에 동해 노출이 많이 심해요. 겨울에 얼어 죽고 나무 쪼개지고 한 가지씩 왕창왕창 죽어버리죠. 그게 겨울 동해입니다. 단풍 들이기는 이 가을에 감사 비료를 주지 말라. 우리가 추비, 가을 추비를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걸 줬을 때 우리는 복숭아 같은 경우는 뿌리 껍질이 두껍고 흡수력이 좋기 때문에 얘는 안 줘도 충분하게 우리가 비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가을에 잎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약 한 20일 정도 시간 지나면 뿌리가 잘 안 움직여요. 겨울에 하는 거는 유실이 되기 때문에 또 주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떠내려간다.
그런데 겨울에 조온한 비료는 이렇게 땅으로 내려가는 게 측정해 보면 나와요. 그 비료는 측정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비료를 줬을 때 결과에 대해서는 단풍을 들여야 좋은데 단풍을 안 들으면 이듬해 겨울에 지나고 봄 되면 얼어 죽은 나무들이 많다. 그래서 감사비료에 대해서는 어떨 때는 심지어 저 위쪽에 추운 지방에 가면 감사비료 독약이라고 그럽니다. 좀 따뜻한 데는 적게 얼어 죽으니까 이거는 좀 조심해가 쓰고 단풍을 들이라 그러겠죠. 근데 저 위쪽 지방에 사과나 이쪽 가면 감사비료 독약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때 비료를 안 먹여도 봄에 충분하게 우리가 연면 시비로서 다 잡을 수 있는데 그때 비료를 많이 쓴다는 거죠. 감사비료는 좋지 않습니다. 단풍은 좋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풍을 들일 때 설탕 3kg에 염화가리 357 얘가 뭐냐면 복숭아는 초기에는 염화가리 2kg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확 이후에는 잎이 좀 단단해졌어요. 그때는 3kg, 5kg, 7kg까지 늘려가면서 가을에 단풍을 들여서 낙엽을 키우는데 그 이전에 설탕을 3kg 넣고 염화가리 넣고 여기에다가 요 영양소보다 골드 칼라 이 영양소를 써서 요 영양소를 골드 칼라 영양소를 써서 칼라 1리터에서 영양을 보충해서 단풍을 들이라는 거예요. 뿌리에서 흡비를 하면 멈추기 어려워요. 잎에서 영양을 줘가 단풍을 들여서 자기의 영양소를 탄수화물로 축적해라는 말입니다. 단풍이 들은 나무는 뿌리의 활동이 정지가 됩니다. 뿌리가 자꾸 멈추죠. 그래서 단풍을 들여라. 그게 지금 우리 그 가을에 단풍이 들면 눈이 커지고 또렷또렷해지고 나무가 빨갛게 겨울을 잘 날 수 있는 형태로 색깔도 반짝반짝하고 좋아집니다. 그래야만이 겨울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단풍 들이기. 요건 연면 시비에서 밸런스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몇 회를 했냐면 2 내지 많게는 5회까지 해줘야 됩니다. 왜? 중요하기 때문에 단풍을 들이는 것은 나무 수명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단풍을 안 들이나면 오래 못 갑니다. 수명이 짧아요. 그 간격은 어느 정도? 일주일에 3개월을 간격. 좀 일찍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수확 이후부터 천천히 데려가면 됩니다. 그 가리 양을 늘려나가면 잎이 청색으로 녹색으로 진한 게 문제거든요. 녹색. 진하고 두꺼운 거는 요 가리를 잎으로 공급시켜서 연한 빛으로 두꺼워야 돼요. 그래야만이 도장을 안 하고 식물이 몸속에다가 영양을 축적합니다. 녹색, 청색으로 진하게 잎이 두터운 거는 도장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연하게 가리가 들어가서 이 잎 속에 있는 영양소를 연하게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다음으로 우리가 뭘 쓰냐면 가을에 유막 코팅입니다. 유막 코팅은 지금 요거 이야기하는 거는 물 500리터 기준에 하는 겁니다. 물 500리터, 20단만. 그 지금 텃밭 농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물 500에 내 그 가원의 이
이 가지의 상태에 따라서 식용유 유막 코팅은 일부 그 눈이 그 타게 돼요. 그 기름 성분이 침투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유막 코팅 할 때는 경험이 없거나 내 가원 상태를 잘 모르는 분들은 그 식용유 한 통, 이게 통닭집에 배유하고 우리가 그 식자재 마트에 가면 파는 식용유 18리터 한 통하고 두 개가 농도 차이가 있습니다. 점도가 진하고 연하고. 그래서 유막은 안 해보신 분들은 식용유 한 통부터 먼저 해보시라는 겁니다. 한 통이란 말은 물 500에 18리터가 되겠죠. 한 통 반까지도 쓰라 그럽니다. 근데 또 이걸 가지고 너무 진하게 쳐버리면 또 피부에 맞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장애도 발생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유막은 상당히 좋은 영양소입니다. 좋기도 하고 기름이란 성분이 파고 들어갈 때는 식물체 조직이 파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막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기도 하고 그렇다. 여기에 퐁퐁은 어떻게 쓸 거냐? 퐁퐁은 물 500에 2 내지 4리터. 왜 그러냐면 기름의 농도 차이 때문에 그럽니다. 기름이 진한 것들은 풀리라카 퐁퐁 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2 내지 4리터. 12월 달에 이제 얼음 얼기 시작하면 그때 살포해주면 제일 적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요건 하게 되면 효과가 몇 가지가 좋은 점이 나와요. 제일 처음으로서는 깍지가 방지가 됩니다. 그리고 응애가 방지가 됩니다. 응애가 되고, 그 다음에 균이 죽어요. 기름에 담가가 균 안 죽는 게 없습니다. 균이 잘 죽어요. 그 다음으로서 또 죽는 게 뭐냐면 이게 죽고 나면 그 동해가 막아집니다. 얼어서 피해나는 게 줄입니다. 그 다음으로 봄 되면 요게 산화가 돼가 영양제가 됩니다. 자, 유막은 이렇게 좋은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앞으로 왜 이렇게 계속 고집하고 있냐면, 좋은 영양소고 여러 가지의 장점을 가진데 단점은 유막이 식물체에 파고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파고들면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농도 차이 25리터 쳐도 한 통 반, 27리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문제를 일으켜요. 그건 가지 상태가 전년도에 좀 부실하다. 그런데 일부 파고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단풍이 충분히 들고 제대로 된 데는 장애가 없는데 일부는 장애도 있더라. 그러나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사용해서 농가에서 안정화를 시켜야 됩니다. 좋은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 우리가 복숭아가 이제 이거 봄을 맞이하면 이제는 제일 먼저 지금 시기에 꽃 피기 20일 전에 목매 시부에서 영양을 피부로 먹여서 꽃이 피었을 때 장애를 안 일으키는 방법. 개화에 우리가 장애가 없으려면 가을에 단풍이 들어서 여기서 탄수화물이 설탕입니다. 탄수화물이 축적이 많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꽃 피기 전에 이 꽃에 대한 부분을 수정이라 이런 수정되고
얘가 냉해를 입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것은 설탕입니다. 이거는 꽃이 피었을 때 그 속에 냉해를 잘 안 입을 수 있는 영양소는 제일 좋은 게 설탕이다. 그 설탕을 얼마나 쓸 거냐는 거죠. 목매 시비. 목매 시비에 설탕은 1차, 2차를 나눠서 처음에는 설탕을 10kg, 두 번째는 설탕을 5kg, 그 다음에 연매 시비 가면 연매 시비 이때는 설탕이 3kg,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설탕은 정말 중요한 영양소이긴 하나 잎이 견딜 수 있는 양입니다. 이것도. 여름에 배추밭에 가서 설탕 10kg 쓴다고 해서 배추가 말라 죽지는 않습니다. 우리 나락논에, 벼논에 나락이 썰어질 것 같으면 우리가 규산이나 억제제를 쓰면 잎이 굳어서 잠시 멈췄다가 조금 있다가 비로 다 빨아먹고 다시 자빠질 겁니다. 그래서 벼논에는 벼가 웃자라가 많이 비료량이 많다 그럴 때는 설탕 한 5kg 정도 넣고 영양 골드 칼라를 넣고 잎을 두텁게 만들어서 그 비료를 먹고 소화를 시킵니다. 그래야만이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비료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물질을 써서 잎을 딱 굳히면 그때 잠시 쉬었다가 멈춰 있다가 조금 있으면 그 비료를 다시 빨아먹고 벼가 썰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놓고 어떤 게 효과적인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 황금알론법에서 해석하면 반대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해석법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사용했을 때 실전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실전 효과가 어긋나는 게 많다는 거죠. 봄에 왜 목매 시비의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꽃 필 때 종방향기를 키워야 되는데 이 에너지원은 우리는 뭘 쓸 거냐는 거죠. 설탕이란 영양소는 탄수화물, 완전한 영양소입니다. 식물한테는 좋은 겁니다. 이건 비료보다 더 좋은 겁니다. 비료는 제일 좋은 게 요소고, 그 다음 잎으로 치는 거는 제일 좋은 거는 1차적은 설탕입니다. 설탕을 10kg 쓰고 이쪽에 골드 그린을 2리터를 쓰라고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영양은 필요한 양만큼만 여치 그 이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1차에 이렇게 해주고 2차에는 이미 조금 늦은 분들은 눈이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탕 5kg 먹는 거나 뭐 10kg는 별 차이는 없어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낮춰 나가야 돼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골드 그린은 2리터를 넣으면 충분합니다. 목매 시비는 2회로 끝나는데 연매 시비는 더 늘어납니다. 우리가 연매 시비로 했을 때는 잎이 자라는 게 빨리 보이는데 목매 시비 때는 우리가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영양소는 아주 중요합니다. 목매 시비라는 건. 이 설탕 함량과 영양 함량에 있어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는데 자기 스스로 봄 되면 가지들이 색깔이 푸르게 변하는 것도 있고 붉게 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말은 피부로서 스스로 광합성을 이미 하고 있다는 증명입니다. 피부로서 에너지를 만들어 활성화시켜 있어요. 겨울에는 단단히 굳혔다가 피부에 있는 영양소로서 몸속에 있는 영양소를 활성화시켜서
이미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잎을 키우는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데 그 에너지를 만드는 걸 우리는 밖에서 외부에서 도와줍니다. 우리가 과거에 반당 몇 킬로의 비료를 써라. 앞으로는 평당, 100평당, 그 다음에 다시 그 세분화시키고 평당으로 자꾸 내려와야 됩니다. 세분화시키지 않으면 건시적이고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농사 짓는데도 정확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단위,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도 한번 더 쪼밀하게, 더 촘촘하게 쓰는 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 목매 시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기도 하고 봄에 꽃 피고 난 이에 수정된 그 과실의 냉해를 막을 수 있는 부분도 하나 요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연면 시비, 잎이 조금 자라서 잎이 먹겠다 그랬을 때 그 에너지는 얘들이 어떤 걸 쓰냐면 가을에 융합 코팅 아니면 가을에 그 단풍이 드는 에너지, 그리고 목매십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꽃에 아주 화려하게 피고 벌이 정말 많이 옵니다. 그리고 종방향이 무엇보다 길어집니다. 복숭아가 그 길어지는데 복숭아는 길어지고 단감하고 열감하고 딸기 종류들 벨이 늘어납니다. 옆으로. 작물은 촉이 종이 먼저 자라는 게 있고 횡이 먼저 자라는 게 둘로 나눠집니다. 우리 복숭아가 수확할 때 크기는 좋은데 핵화 다 터졌다 이런 거는 촉이 연면시비나 목면시비에 잎의 크기를 안 키웠거나 잎이 조금 자랐을 때 너스리가 와서 잎이 얼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잎의 크기가 커지지 않으면 과실이 잘 안 자라고 열매가 또 썰이에 약간 냉을 먹어버리면 안 자라요. 세포가 굳어버리면 잘 안 자랍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냉의 피해를 이기는 게 설탕의 역할이 많이 하고 있다. 얘들은 입을 덮을 수 없습니다. 몸속에 탄수화물 농도가 제일 좋습니다. 연면 시비는 설탕이 먼저 가서 요 자리 잡고 있습니다. 3kg라는 게. 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가지와 가지 잎과 잎 사이 절간이 좁아집니다. 가지를 쭉쭉 늘어뜨린다고 해서 영양 이동 거리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 이동 거리를 좁혀줍니다. 잎과 잎 사이에 보면 영양소를 이동할 수 있는 그 관이 다 있습니다. 대나무에 보면 대나무에 마디가 있어서 그 영양소를 위로 올라갈 때는 대나무 마디에 보면 아래쪽에는 가늘고 위쪽에는 굵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 대나무가 에너지 전달 방식을 보면 요렇게 요건 뭐냐면 여기에서 영양을 올릴 때는 관이 큽니다. 그런데 올라가면 더 안 올라가니까 가늘어져요. 관이. 그럼 여기서 다시 뭐가 밀어주고 이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복숭아 가지에서 요 거리를 좁히는 게 누가 하느냐면 요 설탕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은 언제까지 쓸 거냐가 중요하지, 설탕은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가지 잎이 쭉쭉 뻗고 가지가 길어졌다고 덕이 되면 영양 이동 거리만 멀립니다. 잎과 잎 사이에 요 거리를 좁히는 게 설탕을 좁힙니다. 대마디를 자세히 보면 요렇게 올라가면 아래쪽이 대마디 밑에는 약간 잘록하게 가늘어져요. 그럼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 수분을 담갔을 때 물이 올라가다 안 올라가거든요. 그거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관이 크다가 올라가서 가늘이 좁아져요. 그럼 물이 빨리 올라가요. 이 나무도 복숭아 나무도 요 거리를 좁혀버리면 잎에 있는 영양소 뿌리로 가는 그 시간이 빨라져요. 뿌리에서 오는 영양소도 잎으로 빨리 오고
그래서 절간을 좁혀주면 생력이 활성화되고 이동량 거리를 좁혀줘서 좋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옆면 시비에 설탕은 이렇게 중요한데 이건 언제까지 쓸 거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복숭아는 조수행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확 시기가 빨라 그러잖아요. 탁구공만한 크기 때까지나 아니면 수확 시기에 털복숭이나 뺀질이 조금 차이는 있는데 얘가 말라서 내려오면 사탕이 맺혀지거든요. 그래서 설탕은 좋긴 하나 과실이 컸을 때는 농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량은 탁구공만한 크기 수확 30에서 40일 전까지 뭐 이런 나눌 수 있어요. 그 수확 30에서 45일 전이라는 거는 과실 크기에 비례하기도 하고 요거는 탁구공 알만한 거 우리 꽁알 맛하고 탁구공만한 거 탁구공 크기 때까지는 써도 설탕이 농축이 돼서 장애는 잘 안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더 비대가 되는 거고 어릴 때는 털복숭 같은 경우는 털이 많아서 장애가 잘 없고 문제는 뺀질이 복숭, 천도복숭 계열이 문제는 피부가 흡착이 잘 되고 좀 털이 없어요. 근데 살구는 털이 없는 것 같아요. 털이 많이 있고 매실도 많이 있는데 천도복숭은 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약 방제 작업을 하거나 그래도 어릴 때 분무기를 너무 가까이 살포해가지고 피부가 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도에 대한 부분을 좀 신경 쓰는 게 좋습니다. 설탕 3kg는 언제까지 쓸 거냐면 탁구공만한 크기 때나 수확 30에서 45일 전 아니면 만생종일 경우에는 7월 15일까지 써라 합니다. 만생종은 7월 15일까지 만생종은 7월 15일까지 설탕을 써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영양소들은 아주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전반기까지 설탕을 쓸 수 있는 시점까지는 골드 그린 두 번에 골드 칼라 한번 쓰는 게 좋습니다. 설탕을 쓸 수 있는 시점까지는 골드 그린 1.5리터나 골드 칼라 1.5리터 얘들은 왜 쓰라 그러냐면 이 영양소를 두 번에 한 번 정도거든요. 그러면 잎을 계속 두텁게 만듭니다. 살을 찌워요. 그리고 잎이 두터워지고 진해지면 뭘 쓸 거냐면 염화가리를 또다시 써서 잎이 두텁고 약간 연두색을 만들어서 생식 기능을 부여시켜서 빠른 시간에 열매가 익어 나오도록 만들 거예요. 설탕을 쓰는 거는 절간을 짭혀주고 잎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시켜주는 거고 그 다음에 영양소는 골드 그린 두 번에 요거 2회에 골드 칼라를 1회 써서 잎에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염화가리를 제일 많이 쓰는 게 염화가리가 좀 많이 써요. 염화가리는 숫기를 땡기는데 이 잎이 두꺼울 때만이 염화가리를 써라 그래요. 1kg에서 2kg까지 씁니다. 염화가리는 1kg에서
1kg에서 2kg까지 쓰는 거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게 3kg 쓰면 복숭아 잎은 자라면 탁이 돼요. 사과나 단감 이런 떨감이나 그런 정도는 염화가리를 봄부터 3kg 씁니다. 잎이 두툼해질 때. 그러면 잎이 두꺼우면서 연한 빛으로 되면 형식 기능이 부여돼서 아주 과실이 잘 자라요. 그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이 가리는 우리가 수확 30일에서 45일 전, 그 다음 7월 15일 사는 요 날짜가 되면 거리는 쓰지 말고 이 위에는 볼드 칼라만 쓰면 됩니다. 후반기에는.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누는 거는 복숭아 종에서는 조심종이 많기 때문에 열매가 탁구공 맛하거나 아니면 수확 30일 전이나 45일 전이나 만청종의 7월 15일 이런 식으로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눠놨습니다. 과실이 익어나는 날짜에 비한 전반기와 후반기입니다. 요건 전반기고, 후반기에는 골드 칼라만 씁니다. 1.5리터. 여기다가 염화가리 1에서 2kg. 왜 염화가리를 쓰라 그러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잎을 두텁게 살을 찌우고 하기 때문에 잎이 두텁고 살을 찌운 거는 뿌리가 일을 잘 시켜요. 일을 잘해요. 그래서 뿌리에 토양에 있는 미네랄과 비료를 잘 먹고 소화시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잘 시키면 염화가리가 안 돌아가면 잎이 진천식으로 바뀌어가지고 과실은 안 크고 도장기만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막아내는 거죠. 과실이 빨리 자라요. 잎에 있는 양수를 빨리 이동시키면 과실이 빨리 큽니다. 숙기가 좀 중생종 정도 가면 약 많게는 10일을 땡길 수도 있어요. 숙기를 땡길 수 있다. 누가 땡기냐면 염화가리가 땡깁니다. 숙기가 돼서 갑자기 땡기면 잎 두께하고 그게 안 맞아요. 잎 두께가 얇은 거를 갖다가 샥을 내버리면 숙기는 땡길 수 있으나 과실이 안 큽니다. 과실을 크게 만들고 하는 방법은 잎이 두텁고 펴져 있어야 됩니다. 복숭아 잎이 오므려지면 이거는 잎이 두께가 얇은 겁니다. 잎이 앞면이 살이 찌는 정도는 펴야 됩니다. 그래 두꺼운 겁니다. 살짝 뒤집어주면 더 두꺼운 거고, 뒷면에 살이 찌는 거는 뭐 전구지 부추 같은 거, 마늘 같은 거 뒷면에 살이 찌고 이렇게 펴지고, 앞면이 살이 찌는 잎과 뒷면에 살이 찌는 잎이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이렇게 했을 때 이 과실의 크기나 맛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자재를 안 써도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확대에서 과실이 떨어지거나 획활 이렇게 과실이 터지는 것들은 언제 문제가 있으냐면 초기 연면십이나 요게 부족해서 과실이 터져버려요. 초기에 잎을 두텁게 안 해주고 잎이 안 크면 과실 종방향 길이가 자르기 때문에 과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연면십이는 그걸 보완해 줍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는 수확 끝나고 나면 단풍 들이기를 다시 돌아. 이게 1년 차입니다. 수확 시기가 끝나고 나면 단풍 들이기 쪽으로 식물 움직이기가 바꿔져야 됩니다. 수확 끝나고 나면 단풍 들이기,
이거는 후기 생육 안정화에 속해 있습니다. 이거는 골드 칼라의 칼라 2, 골드 칼라 2리터에 설탕 3kg에 염화가리 3 내지 7kg 3 내지 7kg인데 이거는 마지막에 7kg가 들어가는 거고 미리 단풍 들어갔더라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을까지 염화가리 양을 늘려가서 단풍을 들여라. 요 방법. 이거는 우리가 수확 이후에는 연면 시비 횟수를 거의 자주 할 필요 없습니다. 꽃눈을 키우고 가지를 단단하게 만들고 그 영양소를 몸속에다 축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조생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영양소를 공급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확하고 난 뒤에 어떤 비료도 잘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럼 함부로 주시지 마시고 수확 이후에는 많은 비료나 비료를 갑자기 시키면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방제 작업을 해주시면 정확한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조생종 복숭아라면 수확 끝나고 난 뒤에 하계 전정을 너무 많이 잘라버리거나 가지를 바짝 잘라버리면 셰순이 돋아나는 8, 9월달에 그러면 그때 방제 작업을 적게 하면 세균성 구멍병이나 다른 병들이 많이 침투해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우리가 가원에 웃자랑 수세가 세다 그럴 때는 하계 전정할 때 좀 가지를 한 3-40cm 남겨놓고 자르는 것 좋습니다. 너무 바짝 잘라버리면 셰순이 많이 돋아납니다. 돋아나면서 그때 여름 장마라든 비에 노출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1년 사가 돌아가는데 문제는 우리가 비료는 어떻게 해줄 거냐? 비료량은 어떻게 해줄 거냐? 시간 타이밍 문제냐 이런 거죠. 그런데 이 비료를 복숭아에서는 우리가 복숭아는 0.5 정도가 안정적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집에 가원에 땅이 이 시량은 측정 안 되지만은 땅의 질이 좋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땅이 양질 토양, 땅이 그 집에 질이 좋다. 그럼 우리가 작물이 잘 되는 그런 땅이다. 그렇게 안정화된 자원 땅일 때는 이 시가 좀 이게 측정치가 낮더라도 그건 비료량이 적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작물이 나타나는 걸 보고 우리는 대처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료량은 이 시 0.5라는 수치는 우리가 100평에 비료 한 포, 여기가 이 시가 0.8의 이 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건 100% 정확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양은 비에 의해서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러나 이 데이터는 전라도 영암 지역에서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 농가에서 이 방법을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량은 요 기준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밭의 비료가 1이나 0.1이나 0.2가 있느냐, 0.3 이하는 복숭아 셰순이 너무 적게 자라더라, 과실이 잘다. 그건 또 어떻게 비하냐면 토질은 좋고 좋은 땅이냐 척박한 마사 땅이냐 또 나눠지거든요.
남원 쪽에 갔을 때 복숭아 밭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마사 땅을 약간 작은 산을 드러내 버렸단 말이에요. 드러내고 그 자리에 내가 복숭아를 심으니까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이 시가 0.3인데 복숭아 가지가 너무 짧게 자라요. 지금 가져온 흙은 이 시가 0.15, 17 이런데도 복숭아 가지 잘 자라야 돼요. 그래서 내 땅에 토양이 비록 측정은 많이 안 나오더라도 잘 자라고 있으면 그 기준을 내가 믿고 사용하면 됩니다. 거기다가 수치가 많다고 비를 넣어버리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수치만큼은 비로 유지해야 있다. 그리고 우리 밭이 도장지가 많이 자라고 후기에 많이 비대가 된다. 이럴 때는 퇴비 같은 것도 거의 안 주는 게 좋고 비료를 가지고 조금씩 봄에 살짝 조금 키우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그 퇴비를 많이 줬을 때 땅의 토양이 물리성이 너무 좋아서 후기에 많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조금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퇴비는 토양 물리성은 좋긴 하나 우리가 다루기가 좀 밭작물 오래 가는 게 아니고 복숭아 같은 경우는 빨리 수확하기 때문에 너무 퇴비에 연연하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척박한 땅이라면 퇴비를 권유하고 그렇지 않다면 퇴비는 주긴 하되 아주 좀 소량으로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토양 물리성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과실이 내가 문제점 일어나는 걸 지금 다 보완해 놨는데 거의 조생종들이 우리가 원하는 크기는 안 컸는데 거의 복숭아는 딸 때 되면 터지고 삐뚤어지고 하는 것들이 뭐 때문이냐면 겨울에 단풍을 안 들여서 동해에 하는 것들이 제일 많아요. 탈수. 그래서 단풍을 들이고 유막 코팅을 했을 때는 피부가 많이 보호됩니다. 그리고 목매 시비, 연매 시비를 했을 때 생육이 아주 많이 바뀝니다. 전년도에 복숭아 농가들 일부 우리 회원들 농사 잘 짓게 해줬거든요. 근데 비용이 아주 적게 된다. 많이 안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2%밖에 키울 수 있냐면 우리가 과실수들이나 산에 있는 잡목들이 저 나무들이 자기 몸에 있는 에너지를 새순이 나면서 다 절대 쓰진 않아요. 왜 안 쓰냐면 새순이 나와가지고 벌레 뜯어먹고 얼어버리면 또 다음 순이 나와서 자라야 되기 때문에 자기 유전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 유전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본능은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새순의 크기를 우리가 잘 못 만들었기 때문에 과실의 종방향 길이가 안 큽니다. 그러면 초기 연면시비 횟수에서 바뀝니다. 자두 농사 짓는 초보자를 대석 자두를 200g짜리 제일 큰 것도 만들어준 게 잎의 연면시비입니다. 연면시비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쓰는 연면시비는 7일이 소요 시간이 됩니다. 이 7일을 좁히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데 이 7일을 어떻게 좁혀서 더 많이 먹일 거냐는데 우리가 쿨러를 설치해서 물을 뿌린다면 성장분을 더 당길 수가 있습니다. 하우스 오이, 하우스 딸기, 하우스 애호박 얘들은 연면시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설탕물 뿌리고 내일 설탕물 뿌리고
모래는 설탕을 섞어서 영양제를 뿌려버려요. 그러면 설탕물도 잎의 함수량을 늘려서 이동시켜주고 다시 영양도 먹고 이동시키고, 그러면 7일 만에 할 것을 3일 만에 한 번씩 하는 것 때문에 생산량이 30%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면 시비를 하는 것은 7일 걸린다. 비가 안 올 때에 의해서. 그러면 비를 이용하면, 이 비가 오면 전과 후에 연면 시비를 할 수 있습니다. 요 방법을 이용해서 황금알 농법을 제가 최초로 개발할 때 연면 시비를 4월 18일부터 5월 10일까지 단감나무에 6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김천에 사과의 짠돌이 씨가 몇 번을 했냐면 9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면 시비를 7회를 했어요. 사과가 달려 있는데 사과가 비료 부족으로 잎 두께가 얇아서 사과가 안 자라고 있으니까 비료를 주면서 연면 시비를 해서 사과를 키워줬어요. 책이나도. 우리는 거의 복숭아에서 비료가 많아서 탈이 나는 농가들이 많지, 비료가 적어서 탈이 나는 농장들은 거의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느냐? 봄에 이 행동만 바꾸지면 우리는 100% 성공합니다. 잎을 두텁고 살을 찌우고 연면십이 횟수만 늘려진다면 우리는 복숭아 전다 대가가 바뀌어요. 그래서 봄 연면십에 아주 치중해야 됩니다. 잎이 두터워야만이 잎의 영양소가 빨리 내려가서 뿌리를 많이 발생시킵니다. 잎이 얇으면 뿌리 발생이 제일 안 됩니다. 이게 작물이, 우리 복숭아는 저절로도 뿌리 좀 잘 생겨요. 묘목들 보면 꽃피기 전에 뿌리 나오니까. 그런데 단감은 책에 보면 5월 20일에 뿌리가 나온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5월 20일이면 감나무 가지고 이만히 자라있어요. 그럼 잎이 두께가 안 두꺼우면 그 이후에 얘가 그냥 살아버려요. 1년 내에. 그러면 감의 크기가 절대 안 커져요. 그럼 가수원 단감밭에 가보면 복숭아 같지 않고 늙은 나무들이 많습니다. 조그만하게. 나이만 많지 나무가 안 컸다. 그 나무는 비료나 퇴비를 적게 줘서 그런 게 아니고 잎 두께가 얇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알아내는데 제가 32년 세월이 걸렸어요. 이 농법을 알아내고 개발하고 난 뒤에는 단감나무가 늙어서 조그마한 나무들도 2년, 3년치가 되면 전 다 큰 게 다 열어요. 뿌리가 뻗쳐서 나무 흔들리면 흔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거 개발하는데 제가 약 32년 세월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복숭아에 비료를 줘서 피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비료를 적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적당히 맞춰주는 거예요. 이 도장님은 찍찍나고 과일은 안 굵어지더라. 왜 안 굵어졌을까? 초기에 잎의 두께와 크기를 못 만들어서 그렇다. 그건 누가 만들 거냐? 잎이 만드는데 잎에 영양을 연면시 해주면 얘가 먹고 살이 떼가 포동포동 잘 커요. 그래서 7일 만에 뿌릴 수도 있고, 비가 오기 전날과 비가 오는 훗날에 뿌리면 날짜를 더 단축한다. 그래서 횟수를 늘리는 거예요. 전과 후에 이 방법을 자두농사 초보자한테 가르쳐줬어요. 자두밭이 얼마 안 되니까 쿨러를 설치해서 연면 시비를 3, 4일에 한 번씩 해라. 출근해가지고 쿨러를 한낮에 내 자두밭에 뿌려주고 오후에 퇴근할 때 영양제 골드그린 설탕 뿌려줘라. 첫해 그 사람이 자두 대석을 최고 큰 걸 200g짜리 만들었어요.
자두대석보다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복숭 작은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건 원인이 뭐냐면 겨울에 동해 장애의 원인과 초기 목매시비와 연매시비 횟수나 공급을 안 해서 안 자랐다는 겁니다. 복숭아 밭에 가보면 도장지 안 나는 밭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각각 과실 크기는 달라요. 과실은 쬐끄만하고 쪼개진 겁니다. 그거는 이미 비료량이 많아서 나빠지고 있는데 초기 연면시비 안에서 잎의 크기가 커야 종방향은 길어집니다. 초기 연면시비 횟수를 늘려버리면 복숭아가 8월달에 따는 종들도 황금을 넣고 회원들은 한 톨도 안 떨어져요. 옆집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떨어지가 복숭아 밭이 벌게요. 그런데 황금을 넣고 회원들 밭에 가보면 복숭아가 한 톨도 안 떨어집니다. 종방향이 길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복숭아 딸 때 이놈이 끝이 말캉말캉해지는 게 있죠. 말랑말랑해지는 거. 그거는 초기에 잎이 작아서 길이가 짧아서 그렇습니다. 집이 작은데 그때 영양이 많이 들어오니까 요 영양은 자기 집은 작은데 영양이 자꾸 들어오니까 한 곳에 물러져. 그것도 있고 봄 비료할 때 봄에 비료할 때 요때 가리 추비가 늦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복숭아 우리 조심종들은 황산가리, 염화가리 봄에 4월달에 다 줘야 됩니다. 그게 늦어버리면 가리가 늦어지면 잘 물러져요. 우리가 기비 줄 때 복숭아 그 조생종들은 기비 한 번 해서 비료 더 주면 안 되겠죠. 이때 기비 줄 때 이때 그 황산가리도 주고 염화가리도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때 복합 비료도 주고 요렇게 요 비료가 염화가리가 추비가 늦으면 복숭아 물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산가리가 늦으면 색이 맑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비로 따져버려요. 요것들은 조생종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비료가 좋긴 하나 많이 쓰면 좋진 않습니다. 복숭아에는 우리가 잘 자라고 있다 그러면 복합 비료는 조금 주고 염화가리, 황산가리 요것만 줘서 해도 무방합니다. 비료를 많이 줘서 복숭아에 나쁩니다. 복숭아가 염화가리가 그 과실을 물르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강의 가서 좀 이따 강의 가서 비료 적게 주라는 데는 복숭아밖에 없습니다. 복숭아 외떨에 가서는 비료 많이 줘요. 비료 먹는 양이 다 달라요. 과실수가. 제주도 밀강 같은 경우는 1.0에서 2.0, 1.5에서 2.0, 1.7에서 2.0 이걸 왜 거리를 좁히고 있냐면 그 수치에 과실이 제일 좋다는 겁니다. 복숭아에는 0.5, 그 외에는 과실수 거의 대다수가 1.0의 수치. 유목에서는 1.5로 올려가지고 잎을 잘나게 해라. 근데 2.0으로 열이 올라가면 잎이 비료분을 소화를 못 시키고 잎이 타 죽어요. 우리가 비료가 많으면 뿌리가 죽는다. 맑게 꽉. 이파리 먼저 죽고 난 다음에 뿌리 죽습니다. 비료 많이 먹어도 뿌리 잘 안 죽어요. 잎이 먼저 타 죽습니다. 잎을 노지 고추밭에 비료를 많이 했다. 이파리 휴대폰 사진을 찍어 이렇게 때려보면 금방 보여. 안이 노랗게 조금 더 큰 건 잎이 끝이 쬐까맣습니다. 진합니다. 비료를 많이 먹으면 누가 먼저 죽는다? 잎이 먼저 죽습니다. 뿌리는 어디가 있나? 뭐 절대 안 있습니다. 걔는 원래 그걸 먹고 사는 놈이니까. 잎은 비분을 가져와서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잎이 먼저 다 죽습니다. 요렇게 제가 지금 약 1시간 정도 강의를 했는데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요거를
제가 같이 쉬었다는 걸 하고 요걸 사진 찍을 분들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질문과 함께 다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 앞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금롱꽃 대표 박기입니다. 감사합니다.